바로 이어서 덕수계 김만전 목사님, 장신대 초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논찬 맞이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점심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녁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5시 안에는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찬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제안 드리면서 맨 마지막 패러그램만 읽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안에 질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패러그램 읽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후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 교수의 글은 제목대로 극우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잘 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교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극우화된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심각할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직되고 배타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 해석으로 다양성을 거부하고 있고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배타주의적 사고와 폭력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교화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는 교화하겠죠. 부정적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선을 긋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목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토의를 제안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행을 좀 해주시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처음 손을 들으셨는데요. 예. 저는 신현 비탄감 상담소에서 상담 활동하고 있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어쨌든 극우의 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정치, 사회, 경제에서는 진압을 했어요. 그 진압을 한 것이 풀뿌리 시민들의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제 극우의 온상이 되어버린 교회 안에서 이 극우들을 진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요. 어쨌든 그 준동을 막으려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풀뿌리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뭔가 주어야 하는데,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질문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고 또 그 질문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그게 이제 교회가 어떤 행동으로, 건전한 신앙 행동으로 설명이 되고 증언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자유롭게 질문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진실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에 있는 극우의 준동을 시민 사회 운동이 막아냈듯이, 지금 오늘 신앙과 고백을 하는 이런 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NGO들의 활동을 좀 지원할 수 없을까? 또 참여할 수 없을까?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없다면 기독교 NGO가 한국 교회와 연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NGO들은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좀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질문들을 쭉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답을 하고 또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충분히 손을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현재는 서대문구 교회 hon건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고성원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목회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게 되는데요. 교회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지향하는 게 자든 우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시민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은 당연히 갖고 있겠고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는 건 위선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좌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제3의 길,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점들이 혹시 좀 지혜가 있을지 고견을 구하고요.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한국 개신교회 현장에서 반성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양적 부응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다가오는 미래 목회 현장에서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연대하고 어떤 지향점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먼저는 그 근현대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한국 사회 안에 그 뉴라이트 역사관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까 강의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고 다 같이 놀랐던 리박스쿨 같은 식의 아주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운동이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도 또 시대사회 문제들을 잘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관들을 지키내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 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요, 심용환 소장님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또 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뉴라이트가 약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여러 경제사학적 주장은 이제 많이 비판도 받고 뭐 지금은 이미 좀 올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어쨌건 그 역사학계는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발전한 학문이고 아무리 이제 인문적으로 약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학문적 담론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의 역사관과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간극이 큰 게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계속 싸움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담론이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지 이렇게 사회를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현재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뉴라이트 역사관이 정치 세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실패와 더불어서 이제 실종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저번에 박정희도 끝났고 이승만도 끝났다라면 앞으로의 어떤 보수적인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여기서 과연 이 지금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이 다시 한번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걸 뭐 끄집어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건 너무 장황하게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중에 결정적인 건 결국은 정치 운동에 이게 결합이 됐던 건데 정치 운동의 결합은 지금 일단은 한번 꺾인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아직도 세력이 남아 있는데 이 세력이 이제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갈 것이냐를 교회가 대처하는 게 저는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큰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상태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게 좀 역사적인 말이지만 이런 갈등이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거나 이런 거에 큰 긍정적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연 뉴라이트가 한국의 어떤 일반적 역사관에 장기적으로 해가 되냐? 저는 득이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렇게 그 뭐 생태계에 상어가 돌아다닐 때 이렇게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교회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에 의한 강요나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걸 어떻게 띄어내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한테 무슨 공격이냐면 왜 신석기 시대를 인정하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창조각 이런 거는 너무 이거는 좀 올드한 주제고요. 신석기 시대만 설정을 하더라도 이제 만년 기원전 만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더라도 그 구석기 시대를 뭐 옛날 거 말고 그냥 사피엔스의 이제 오늘 우리의 종의 활동을 따지게 되면 기원전 6만 년경이 되는데 이것만 해도 성경의 소위 말하는 5,000년서를 확 뛰어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뭔가를 설명하려면 진짜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 줄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 뭐 목회자의 합리적인 어떤 인도, 과연 이걸로 대화가 풀려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포함한 40대 이하의 교회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나의 영적인 안식 정도로 쓰지 나머지 세계관의 목사님의 설교를 끌고 와서 나의 삶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극우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교회가 성장하라고 이제 해결하고 저는 거기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결국은 교회가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근대사회 이후의 다양한 역사적 변화 앞에서 그거에 대한 좀 진지한 성찰 자체를 좀 용인해주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투자를 좀 하면서 그런 담론 자체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부조화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어떤 교회 목회 강연 되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성도들인데도 자녀한테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를 읽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회에서의 역사학의 문제나 어떤 인식은 사실은 오히려 이 갈등이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또 특히 386에 싸워왔었던 민주화나 독립운동가들의 기억을 후대한테 연결시키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긍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이 문제는 이성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인 거고 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배국 교수님.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뉴라이트 극우 문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 딴에는 교회 현장 깊이 좀 들어가서 또 교회를 위한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한다 했는데 이게 뭐 지금 극우 앞에서 너무 무력하니까 굉장히 그 자괴감을 느끼기까지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의 극우를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 반성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대화했을 때 식민지 근대화로 나오는데 우리 근대화가 식민지 이전에 구한말 때부터 우리에게 스스로 근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는 다분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근대화 이전에 우리 교회 기독교는 복음안에서 근대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09년 10년에 그 무렵에 윤동주 그 북간도의 용정마을에 남자들만 서당 공부를 시키다가 남자들만 신식교육, 그러니까 서울에서 올라온 정재면 선생을 중심으로 한 신식학교를 만들어서 그 신식학교를 기독교 교육을 같이 시키는 학교를 3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여성들도 공부 좀 시킵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자기가 우리 식으로 하면 족보에 오르는 이름이 여성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충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정식 이름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성도 교육시킵시다. 마을에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아야 할 여성이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 가면 맨 먼저 이제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16명 여성에게 믿을 신자라는 돌림자로 가지고 이름을 한꺼번에 지어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신묵 여사입니다. 우리칸 목사 어머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넥도트 일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성에 대한 존재가 변화되거든요. 국 한 마리.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 교회 여성들을 보면 평양에 송축회가 만들어져서 왜 남자들만 독립운동하냐? 여자들 독립운동해야지.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신간회, 여성사회주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근대화 이전에 근대성으로 쫙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데 저 혼자 공부하고 그냥 많이 보고 못했구나 반성하죠. 그다음에 지금 그 7월 14일 제가 한교총 가서 발제했습니다마는 명성교회가 세습하니까 우리 교단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대체 헌법이 어떻게 된 거냐? 헌법을 보니까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분명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근간으로 하니까 3.1운동도 재해석이 됩니다.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민주공화제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생길 때에 감리교, 장로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적어도 한 10명 이상이 임시정부 수립을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10개 조항의 임시헌법을 만들 때 제1조가 민주공화제였습니다. 저는 교회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대로 8.15 광복이 됐을 때에 1945년 8월 19일 날 김재준 목사님이 그 청년들, 교회 청년들 앞에 놓고 자 이제 8월 광복이 왔다. 나라가 금방 건설되는 게 아닌데 어떤 나라 건설돼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구체적인 것은 민주공화제다 하고 구체적으로 건국의 일정을 제시하고 지금도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참 비판 많이 하죠. 지금 서북청년단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1945년 12월 한경직 목사 창립 기념 설교부터 1960년 4.19 선거까지 설교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1945년 46년 영락교 창립 1주년 기념 때에 한경직 목사는 아직도 독립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은 광야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돼야 됩니다 하고 북한 공산주의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도 같이 비판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교회에 좀 더 많이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거구운동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 적어도 우리 교단이 걸어온 140년 역사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쭉 걸어오는데 우리 교단은 교회 성장했다는 자랑만 자꾸 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지만 이건복 목사님, 또 앞에 계신 정병준 교수님,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어떤 그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하시면서 민주화 운동, 노동자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역사도 나름 조금은 연구가 돼 있는데 교회는 잘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저는 들면서 또 저도 반성도 해봅니다. 살짝만 덧붙이면 약간 반론 아닌 반론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수님처럼 딱 설교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정부의 수준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교육 열심히 했다. 근데 사실은 제시 같은 거 읽어보면 김구 선생님이 그 제시라는 여자애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 남자애가 안 태어나서 독립군이 하나 부족하다. 이런 기록이 사실 또 되게 많습니다. 이미 그게 다 유통이 되고 있고 또 1920년대 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냐. 윤동주까지 얘기가 감동적인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뭐 지보경 선생 얘기나 이런 거 다 보면 사실은 이미 1910년대 20년대 때 좌익에 의한 우익 민족주의 공격 같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이미 신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선생님 말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갖고 또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합의의 과정이 이미 사회에서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딱 어떤 정리된 이야기를 딱 선포됐었을 때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그대로 들어가서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미 그렇게 반응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살짝만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만 교수님 그다음 발언하시고요. 마무리 발언은 우리 김만중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게 정당한지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몰투만이 정치 윤리인가 그 책에서 그 책 이름이 정치 신학인가 정치 윤리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거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없다.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경우 또는 무감각하는 경우.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교회는 천상에도 없고 지상에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정치적인 겁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도덕적 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면 안 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는 정교 분리를 끝으로는 말하지만 그 밑으로는 국가주창 기도회를 통해서 정교 유착을 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정희로부터 여기 CCC 계시니까 계시는지 몰라서 내가 조심스럽습니다만 CCC 같은 경우에는 CCC 해가지고 정동개처 해가지고 누가 줬어? 저렇게 비싼 땅에 박정희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이지, 그럼 우리 정치적이어야 되냐? 우리는 정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안으로 할 것인가. 저도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답은 이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에 근본주의가 통용이 되는 나라는 미국, 우리나라, 또 한 나라가 더 있어요. 중국.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왜 근본주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모든 무지성, 지금 신용환 소장님이 말했지만은 합리적 이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싹 지워버리는 신학적 선택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다. 그러니까 지성이 말디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말했을 때 그거에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와 좀 유사하거나 또는 여기 상관적 착시라고 그래서 의미 연관은 없으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많이 하는 그런 거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토양. 이것뿐만 아니라 그 근본주의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극우에 빠지게 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 둘의 베이스가 근본주의다.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저도 뭐 신학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는 저밖에 없고 또 목회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좌파, 우파 혹은 뭐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세력 자체가 통합이 안 될까, 또 미래 목회를 위해서는 또 어떤 대안과 또 준비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교회 안에서 사실 침묵은 있죠. 목회자들이 침묵이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목회자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본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보이는 것이 교인들한테도 어떻게 분열을 가져다주고,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일단 지금 굉장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침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을 줬을 때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카톡방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담임 목회자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떻게 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이 시민사회를 봤을 때는 사실 불법 계엄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는 난동의 어떤 사태, 그 모든 사태들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실제로는 바른 결정을 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고, 다수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수의 또 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극우 기독교가 또는 극우 개신교가 아무리 이렇게 또 활동을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시민의 힘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하고 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란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건 교단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이 앞장서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총회 교단이 우리는 분명히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집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신교가 사죄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날 이 분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과 회개와 이거에 대한 사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개신교가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면서 앞으로 이 교단에서 이런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총회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선언서들이 이렇게 배포되고 있고 사인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아주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우리 교단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가, 그런 데 힘을 얻으면 분명히 한국 교회는 바른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을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답에 대해서 1분 안에 코멘트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운동을 하는 것을 교회가 지원하는 문제, 그것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그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갈 때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어필하고 필요성을 같이 공유, 공감, 소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긴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제해 주시고 논찬해 주신 또 질의 응답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